저는 두 아이의 새엄마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혼내기보단 왜 그랬니? 질문하면서 대화로 풀곤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가르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딸아이 때문에 우라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참고 참다 화를 내면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자괴감에 또 빠집니다. 어떤 엄마가 되어야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 오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ADHD랑 그리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로 ADHD에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의 친엄마가 좀 방임을 많이 했었어요. 쓰레기를 집에 모아두는 분이셨어요. 그거를 아이가 보고 자라다 보니까 쓰레기를 집에 두고 있는 게 너무 흔하고, 특히 화장실에서도 다 쓴 휴지를 그냥 올려두거나. 그거 보고 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면 또 어질러져 있고, 지금 와서 뭔가 잡아주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이니까 되게 어려워요. 남편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편 들어주고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저도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랐었거든요. 근데 만난 남편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렸던 게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다는 게 더 좋았었어요. 마음 쓴 아내 보면서 좀 어떠세요, 아버님은? 고맙고 미안하죠, 저도 많이. 그 전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해줬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 진짜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저도 많이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서 애들 눈치도 보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조금 많이 놓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잘 부르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억지로 엄마라고 하라고 하진 않고 네네. 그냥 니네가 편할 때 엄마라고 하고 지금은 그냥 이모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갑자기 우리 지금 두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건 그거는 갑자기 손잡고 뽀뽀하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필요로 한 거를 채워주는 게 아이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뭐 음식 좋아한다. 그러면 차라리 요리를 배워야죠. 요리 좀 잘하시나요? 잘합니다. 잘해요? 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요, 제가 지금. 되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인정을 엄청 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뭔가 내가 성과를 내도 자랑하고 마음이 허하고 근본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보고 기적처럼 좋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가톨릭의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 들으면 다 아는 거기에 최고의 유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라는 데로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 만나면 처음부터 제가 재성 씨한테 재성아 너 대학교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장애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물어봐 버려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하버드 대학의 뭐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를 보통 알아주잖아요. 와, 막 대단하시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하버드가 뭐야? 그래서 이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하버드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지성인들의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진짜 온통 처음 받아보는 질문들이네. 다 자꾸 처음 받는 근원적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책에 그날 저녁에 이렇게 써요. 일기에.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성에 대한 총망라된 대단한 집필을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사람이 지성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지성이 없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더 밝게 해요. 어쩌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머리가 밝아서 인간의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딱 보고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떤 게 되겠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지. 쟤는 나랑 그게 안 되겠네? 그러면 응? 근데 오히려 장애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인간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이름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신 말고 존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해주는 대상. 신 말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본질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혼내세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이거 절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도 안다니까요. 엄마 마음을. 그리고 혼내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식구가 된 사람이네? 이제 혼을 내네? 혼 안 내면 이모. 여러분 봐보세요. 이모가 혼내요? 조카? 안 혼내요. 엄마만 혼내요. 엄마의 진심을 아이가 또 다 알 겁니다. 저는 9살 외동 아들을 키우며 사는 돌싱입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저의 재혼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망설여져요.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가도 오히려 아이를 생각해 헤어져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 되는 게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엄마는 마음대로 그냥 둘에서 셋이 돼버렸고 이렇게 원망을 할까 봐 나중에. 그래서 아예 전혀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아니다, 이번 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날 아이가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를 아이랑 했어요. 훈육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한테. 어머. 근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아이에게 훈육 도중이었고 나가는 아이를 잡지 못하고 아이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저는 그 걱정이 되니까 그 현관문에서 문 닫은 채 둘이 소리 없이 그냥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신은 부모를 둘로 만든 이유는 있을 거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을 닫고 살았나, 새로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벽을 너무 쌓고 살았나. 그래서 조금씩 열린 거예요, 마음이. 남자친구분과 이제 함께 사시면서 아이나 본인에게 좀 바뀐 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일단 패턴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잘 잤어? 잘 자?
이불 덮어주고 셋이 함께 하게 됐잖아요. 좋네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아이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심리 상담을 해요. 받고 있는데 심리 상담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스티커를 붙여요. 오늘 기분의 스티커. 아, 기분 스티커. 네네네네. 네, 근데 보통 다 화남이었어요. 아이가 늘. 근데 같이 지내고 나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스티커가. 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기뻐해? 요새는 기쁜 일이 많은가 봐 했는데 요새는 마음에 후시딘을 그 연고를 바른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나 다 낫는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가 좀 많이 상처로 여겨졌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도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아들한테 그냥 괜찮냐라고 한마디만 해줘라 이렇게 그럼 고맙겠다 했어요. 본인이 화를 안 낼 생각은 안 하고 역시 근본 해결사. 본인은 해놓고 너희들이 정리를 좀 잘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지금 30 초반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살입니다. 그래요. 32이면 엄청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의 프레임이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요 딱 그 시선에 대한 요 그 프레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또 이번에 내가 두 번째인데 또 여기서 또 내가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텐데 더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 지금 32살인데 저희 큰 누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큰 누나 몇 년 있으면 칠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요 프레임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은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설령 이 결과의 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도 그 사고의 프레임은 대처 방법이 절대 못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 이거는 해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유연하게 조금씩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말할게요. 뭐 저는 하나의 지극히 한 의견밖에 안 되지만 엄마가 나한테 살짝 미안해하는 마음은 전 있는 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는 거는 약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엄마가 이랬건 저랬건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이걸 맨날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가족은 눈빛으로도 알고 얼굴 표정으로도 알고 그렇지만 언젠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해줄 필요는 있겠죠. 엄마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엄마의 가슴에 큰 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 느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 한다는 걸.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그러진 않아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아들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엄마가 당연히 지금 어리니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 근데 엄마가 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엄마가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또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 저는 그러한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은 비추 같습니다. 지금 찾아온 것이 매우 진솔하고 괜찮은 사랑이라면 저는 주사위를 던져보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들, 우리는 너가 제일 소중해. 사랑해. 아들들은 벌써 30이 넘었지만 두 딸은 고1, 중3이라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저 또한 갱년기가 오다 보니 충돌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어린 것들과 매일 불화가 있으니 감당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딸들의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어머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큰아들이요. 큰아드님이시고 36살 먹은 큰아들. 36살 먹은 우리 큰아들. 근데 사춘기가 다가온 두 딸 때문에 너무 감당이 안 된다라고 예. 하시는데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연년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4학년 2학기 때부터 저기 사춘기가 시작했고 어이구, 일찍 됐구나. 또 작은 아이는 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예. 근데 제일 상처되는 말이 나가. 맨날 나가. 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방에 문 잠궈버리고 이제 제가 열고서는 이 들어가려고 이제 할 얘기 있든지 뭐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가. 무조건 나가. 들어가려고 이제 할 얘기 있든지 뭐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기 아이들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두 번째 엄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따님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엄마한테 모진말하고 이런 행동들이 혹시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밑바탕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저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저희는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 아이들을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이들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큰아드님한테도 좀 궁금한 게 혹시 여동생들 때문에 어머님께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으니까 네. 큰아들인 저와 이제 둘째 아들한테는 종종 전화해서 네.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저희한테 하소연하실 때도 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나이를 먹어서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아는데 이제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하는 말에 그냥 다 그냥 자꾸 화내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반발하고 짜증나, 반항하고. 근데 이게 저도 여동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둘째한테는 엄마가 한 것처럼 저도 힘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힘으로 하죠. 네. 남자 형제들은. 무력으로. 근데 여동생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가 날라와요. 그거 이길 수 없죠.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죠. 이기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녹화 내내 저만 서 있어요. 어떡해. 사실 지네들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서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처럼 배려를 계속 해요. MC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객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높으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지냐? 딱 아까 중간에 잠깐 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이 다리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심하면 허리까지 아프고. 어머니는 계속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쩌면 그냥 자녀가 넷인데 그냥 내가 다 이렇게 배 아파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다 낳은 애야. 근데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애는 그렇게 못해. 절대 못해. 생각을 3번 해요. 4번 해. 이게 내가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첫째하고 둘째는 엄마 나 좀 섭섭해. 우리한테는 막 때리고 막 말 막 이렇게 하시고 동생들한테는 막 그랬어? 힘들면 학교 안 가도 돼. 세상은 다양해. 그리고는 첫째 둘째한테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오빠가 잘 돼야 동생들이 전부 다 보고 잘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지금 작은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동생들한테 신경을 쓰느냐고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 두 동생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거, 관심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작은 아들이 최근에 한 말이 혹시나 제가 좀 딸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면 막 저한테 화를 내요. 엄마는 동생들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나빠지길 원하느냐. 하소연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동생들 그렇게 해주느라고 우리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왜 동생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 그러면 나는 뭐야 엄마? 나도 몇십 년 눈치 봤어. 엄마만 눈치 본 거 아니야. 난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 눈치 보고 동생들 상처받을까 봐 동생들 또 눈치 봤어. 근데 왜 동생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왜 또 나한테 하냐고.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희한하게 네. 어려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엄청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김미자가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김미자가 막내라서 사랑을 다 받았거든요. 이게 첫째, 둘째가. 근데 갑자기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미자한테 이제 엄청 사랑하다가 김미자가 완전 이제 찬밥.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은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을 느낀대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들 둘이 착하니까 거기에 대도 엄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지금도 무서워해. 조용히 그냥 살게 되죠. 그리고 평생 쓰레빠 여름에도 안 신고 네. 운동화만 신고. 쓰레빠 다 치워놓고. 항상 어그 부츠만 신고 여름에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뭐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 안 돼서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버려. 3일, 일주일. 아유. 그러면 사주는 거 아니까. 사줄 때까지. 입 나와가지고. 원래 입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 튀어나온 거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 마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 내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 열받게 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날 포기하지 말아줘요. 나 더 못되게 굴 거야, 엄마한테. 근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진짜. 나도 내 자신이. 그런데 엄마,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못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상처를 내서 끝까지 내 편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빠는 조지는데 우리는 안 조지네?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렇죠. 엄마의 그 배려, 엄마의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아이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엄마가 우리를 특별 대접하네. 완벽하잖아요. 엄마가 완벽한 태도를 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잘 안 서요. 이제는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야, 이제 엄마 못하겠다. 엄마 힘들다. 엄마 진심이어서 그렇게 했고 니들 상처 안 받을까 봐 그랬고 근데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더 이상 못 가겠다. 엄마는 여기 그냥 앉아 있을란다. 어머니의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따님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예진아, 수진아, 성진아, 덕진아,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항상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저 원래 이거 TVN 하면서 출연료 일부 제가 선물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쓰레빠 꼭 선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돌싱 커플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작년에 만나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아이가 있고 여자친구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애매하겠다. 어떻게 트러블 없이 현명하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양가에 다 자식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빨리 만나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자녀분들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이의 나이는 12살이고요. 여자친구 아이의 나이는 26살하고 15살이고요. 아빠가 연애를 이제 해라고 또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모야. 아빠랑 친한 이모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 아이는 알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빨라. 그래, 요즘 애들 빨라요. 만나기 전에는 거의 회사, 집 다른 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서 늦게 나가거나 데이트하러. 네, 처음에는 재우고 나갔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가는 게. 애 잘 때 애가 자는 척 한 건 아닐까요? 아빠 나가면 눈 뜨고 이렇게 떠나가는구만.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있으면 언제 와요? 언제 와? 네, 몇 시에 와요? 아까 자는 척 한 거야. 첫 데이트 새벽 카페를 갔을 때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문자 포함 한 7, 8통이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니 평소 매일 집에 그 시간이면 있었던 아빠인데.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아이 뭐 자전거를 태우러 간다던가 같이 뭐 운동을 좀 데리고 간다던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는 혼자만 있다 아이 보니까 같이 이런 형제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죠. 네, 그런 익숙하지가 않아서 형들하고 많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큰 아이는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으니 응원하는 편이었고, 작은 아이는 친구들의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행을 이제 가게 돼서 이런 눈치가 없어요. 삼촌인데 길에 가다가 손을 잡고 막 좋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좀 이따가. 아우 정말 주책이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이따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엄마 경락 받는 거야? 그때 애들이 안 물어봤어요. 엄마 저 삼촌은 왜 이렇게 엄마 손을 잡아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제 물어봐서 네, 제가 뭐라고?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본의 아니게 엄마 그때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네, 울은 적은 있어요. 삼촌이 매일같이 집에 오거나 밖에 나가면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어서 좀 속상하다고 한 번은 울어서, 우리 같이 나가면 이렇게 조금 당신이 저희 아이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고 내가 또 이 아이를 또 더 많이 챙기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넷이 소통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얘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도 눈치가 보이고,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아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양쪽 다 눈치 어렵죠. 2분도 다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2분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 수백 명 중에 저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강연자가 막 무슨 나이도 많지도 않은 놈이 뭐 대단한 뭐 무슨 지도자처럼 의자에 딱 앉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2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송국에서 이거 쪼가리를 하나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거 줬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름 편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 들고 오셔라. 계속 그렇게 서서 하면 힘들어서 2분 얼굴에 그늘이 더 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번 경험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1번 축하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이제는 새로운 스킨십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성분의 진짜 마음을 터치하고자 한다면 여성분의 아이들하고의 스킨십과 대화가 이 여성에 대한 스킨십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가 있으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스킨십하는 거 좋지만 내 아이가 불편해하면 이게 절대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이 인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 안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자친구의 마음에도 의도치 않게 되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가 또 상처가 있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을 만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 한번 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 딸의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쌍둥이 딸들을 출산했는데요. 28주 만에 태어난 아이들은 약 1kg의 몸무게로 가죽의 뼈만 붙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아이들이 교정일자로 100이고요. 네, 지금, 태어난 지는 7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출산이 얼마 안 되셨군요. 처음 이렇게 쌍둥이들을 딱 대면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임신을 하고서부터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어요. 그 쌍둥이 중에서도 단일 양막 쌍둥이라고 해서 그 양막 안에 두 아이가 같이 있는 건데 네. 혹여라도 임신 기간 중에 배가 아프면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탯줄이 꼬이거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28주에 결국 자궁문이 열려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인큐베이터 타고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게 됐는데 정말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손바닥만한 아이들 몸에 의료기기가 수십 개가 달려있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말했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집에 왔을 때는 좀 괜찮아졌나요? 아니요. 쌍둥이 중에 둘째가 유달리 변을 잘 못 보고 배가 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선정성 거대결장증이라는 질병으로 오늘 바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핏덩이 같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떼어서 다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저희 쌍둥이 중 첫째 아이는 또 동맥간 개존증이라는 심장 관련된 질환 때문에 3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건강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동생들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36개월 됐어요. 네, 첫째도 어려요. 네, 이제 만 3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본의 아니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동생들이 아프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동생은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동생을 대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동생들이 우니까 다른 걸 막 하다가도 달려오는 거예요. 딸랑이를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동생들한테 흔들어 주는데 저를 보면서 엄마 이제 기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말문이 턱 막혀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뻐. 엄마 힘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힘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째한테 너무 어린데 벌써부터 마음의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뭐 쌍둥이 걱정해, 지금 첫째 따님 걱정해. 쌍둥이 보실 때 어떨 때 좀 가장 힘드세요? 저는 아직도 그 작은 몸에 수많이 달려있던 의료기기들이 붙어있던 그 간신히 숨쉬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팔에 라인을 잡았는데 그 아이 5손가락 손톱 안쪽에 피가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제가 뱃속에 더 오래 품어주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 같고 제가 이 죄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아이는 부모에게는 전부죠.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와이프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혹시 어디 잘못해서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이제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첫째가 개존증 수술을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너무 항상 힘들어해요. 자기 탓만 하고. 근데 다른 아픈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전부 자기 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아이가 아파도 우리는 아픈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내가 엄마하고 내 배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뭘 잘못해서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했나? 그 어떤 절망감이나 무거운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온전히 미안해 하려면 우리가 케이스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오롯하게 미안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미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남편도 망가지고 애도 망가져. 이건 하나도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더 튼튼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사막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스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거는 탈수해서 쓰러져 죽어 있는 거래요. 근데 물을 찬 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지? 왜 안 마시느냐? 너무 덥잖아요, 사막이. 네. 땀이 났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바로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목마른지를 몰랐구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우리를 몰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왜? 아이에게 이게 다 가 있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지 몸이 부었는지 뭐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땀이 다 그냥 말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막 레이스에서 오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 목마를 때 마시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 마십니까?
다리로 재서 마시거나 걸음수 세가지고 몇 걸음 아니면 시간 보고 마시거나. 그러니까 목마를 때 마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막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레이스는 혼자 달리잖아요. 앞뒤에 너무 뭐가 없어요. 그러면 쓰러졌는데 누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두 부부는 두 사람이 같이 레이스를 하니까 또 그나마 감사. 내가 예측할 수 있어. 이 사람이 힘든 거 어느 정도. 그리고 물을 목마를 때 마시지 말고 걸음으로 세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5월에 제주도에 메밀꽃이 피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 꼭 한번 선물로 초대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때가 메밀이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주제가 잘생겼다 메밀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잘 탄생했다. 우리 쌍둥이들이 척박한 우리의 첫 배경에서 잘 생겨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메밀처럼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여행 꼭 한번 우리 같이 하면서 시간을 가집시다. 제 신랑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서 내에서는 범인을 잘 잡는다고 소문도 나고 범인들은 신랑을 무서워하는데 남편이 13년간 못 잡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서로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부자를 어쩌면 좋을까요? 자, 또 쉽지 않습니다. 아들 잡기.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계시는 분. 반갑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으로 안 잡히는 건가요? 저희 아들이 아빠를 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하고 뭐 아빠 뭐 내가 몇 학년 몇 번인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우리 신랑은 이제 자기가 또 법이나 이런 거 잘 아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듣질 않아요. 아예. 그러면 아드님이 뭐 무시 아닌 무시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남편분은 밖에서 그 범인을 잡는 일이 사실 보통 카리스마나 이런 기세와 이런 걸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들을 대할 때하고 밖에서 근무할 때하고 아예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경찰서 가면 좀 무섭잖아요. 막 카리스마 있고 책상 막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신랑 말은 이제 범인들이 오면 앞에서 달달달달 떤대요. 진짜 떨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과연 경찰서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 밖에서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네네. 자상하죠. 자상하면서 구속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속을 시켜드릴게요. 되게 고분고분 수갑 찰 것 같아. 예. 혹시 몇 년 차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일하신 지 그러면? 한 23년 차고요. 수사만 한 15년 차 정도. 그러면 아드님한테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제가 아들을 위해서 1년간 휴직도 했고요. 이유식을 먹이고 육아에 전념하려고. 그래서 1년 휴직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애가. 그 밥 챙겨줬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1살, 2살 때? 1살?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애들이 1살, 2살 때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은 이제 형사팀에서 또 수사과로
전향까지 했습니다. 형사는 이제 불규칙하니까 그러니까 애랑 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니까 예, 그걸 포기하고 애한테 오로지 퇴근 이후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쳐다도 안 봐요. 아들이? 네, 무시를 해요. 사춘기인가? 아들은 수학 같은 걸 저한테 물어봐요. 네.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네. 그 아내는 교사니까. 네네. 못 가르쳐 주면 그것도 몰라. 엄마는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 당연하죠. 잘 모르겠다. 그 이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안 물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빠는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은 그래도 제가 아빠니까 참 자랑스러워해 주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엄마 편만 들고 엄마 말만 복종을 하니까 제 말이 전혀 안 먹히니까 좀 섭섭하죠. 제가 보기에 엄마가 사주를 했다고 전 느끼거든요. 뒤에서 조종을 수사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와, 영어가 벌써. 아니 진짜 집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에 뭐 이런 말 해요. 아닌 거 최대한 발휘하느라고. 그렇게 애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세요? 제가 경찰이니까 당연히 이제 법률 용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많이 가리키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엄마랑 장난을 쳐요. 가끔 서로 진짜 주먹이 오가는 정도로 이제 장난을 쳐요. 그러면 아들한테 말을 해요. 네. 야, 너 존속 폭행이야. 아니, 애한테. 존속 폭행이야? 너 일반 폭행보다 가중돼. 하지 마. 자, 아버님 이미 결론 났고요. 아버님. 아닙니다. 저희 아들 측도 내가 아들 측도 영어가 진짜 다르시네. 아들 측도. 네, 아들 편도 들어줍니다. 아들 편도 들어주고. 너는 존속 폭행이지만 엄마가 너를 때리면 아동 학대죄야. 이거 쌍방이야. 숨이 턱턱 막혀. 너 존속 폭행이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려서 그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주먹대장요? 네, 오른손이 엄청 두꺼운. 알아. 네, 그래서 막 바위 같은 것도 이렇게 부시고 그러는 주먹대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만큼 큰. 근데 어떤 한 분야의 일을 모든 세상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주먹대장 같이 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탁월함으로 개그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범인도 잘 잡고 그러면 이게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유용하게 막 쓰는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탁월한 사람들이 바보가 많거든요. 전 제가 강연에서 뭐가 좋은 성과가 막 고맙게 생겼어요. 어느 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를 조금 탁월하게 하는 바보가 되네라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잃어가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잘 안 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강연자가 이렇게 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슬픈 얘기를 보통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요. 제 포즈나 이런 걸 보시면 이래야 재밌고 이래야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안 좋은 자세야.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영업을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최악의 상태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체형이 계속 콘서트 할 때도 방송할 때도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내 직업의 특성상. 범인을 잘 잡으려면 형사님만 아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도로 그게 발전하고 발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습이 붙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몇 가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선을 오가면서 일하고 탁월한 거를 내는 걸 내 가족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놀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을 때 아, 아빠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막 영화 보는 것 같아. 막 아빠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잘 알아? 그리고 아내한테도 뭐 이렇게 자기는 진짜 나 완전 항상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이제 남자는 우쭈쭈 되는 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신나. 힘든 것도 없어. 그리고 막 더 해.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 뉘앙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그런 기운을 왜 집에 갖고 들어오냐고. 여긴 가정이야 자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순간 기가 꺾이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선 이거는 좀 섭섭하다. 목숨 바쳐서 밖에서 조직을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고 있는데 좀 멋지다 대단하다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하러 하냐고 뭐 진짜 뭐. 그리고 두 분은 이쪽 전문가잖아요. 개그, 코미디 이쪽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분야가 겹치잖아요.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네?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눈치를 봐요. 저 두 분을. 왜요? 아니 왜냐면 저분들은 저게 완전 메이저니까 선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내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웃기는 게. 그러면 이제 제 성향상 우리 어쩌면 남편분처럼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아내분 눈치나 자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분이 저게 진짜로 웃겨서 웃거나 저희가 막 합이 맞아서 너무 웃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다면 눈치로 끝나지 말고 눈치가 센스가 되면 좋겠다. 이게 상황을 딱 보는 게 이건 눈치거든요. 근데 내 주체적 힘이 있으면서 상황을 보는 건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나 검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센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그 타이밍을 엄청 잘 알고. 근데 그것처럼 센스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아들도 크면 다 알 겁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이 새끼 군대 가가지고 알 거예요. 아빠랑 다툰 후 집을 나간 울 아들. 얼굴 못 본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떡해. 달래도 보고 화도 내어보고 소통이 문제였을 뿐 큰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깨톡 답장 하나 받지 못해 매일매일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폭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 날이 올까요? 그럼 지금까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네. 작년 10월 24일 날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3일 뒤 27일 날 아빠랑 잠깐 막 확 싸우고선 아빠가 너 그럴 거면 나가. 알았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네. 진짜.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 표정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그 표정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니까 우리 아들이 저 달래주고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 길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선 밤에 새벽에 들어와서 짐 챙기고 그거를 2, 3회 걸쳐서 했더라고요. 우리 없을 때. 저도 11월까지 문자랑 카톡 주고 받았는데 그 겨울에 스키 강사 알바 한다고
거기 11월에 간다 그랬거든요. 기숙사로. 그래서 그거 끝나고 3월 초에 들어올 줄 알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깨톡도 안 보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가족 구성원 중에 연락이 되는 가족이 아예 없습니까? 동생하고는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동생이랑. 예. 근데 오빠랑 관계가 자기까지 끊기면 좀 부담스러워할까봐 네. 막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오빠 잘 지내, 오빠 행복하대, 막 이런. 그 정도만 말해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학교 복학은 했더라고. 제가 학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복학을 했는지. 그러니까 복학은 했고 학교 주변에 원룸 얻어가지고 살고 있다고. 통일 쪽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혹시 그 전부터 부자지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얘가 중학교 사춘기 때 이게 게임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너가 진짜 하고 싶으면 게임 양성 대학교가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러면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라. 그거 안 한대요. 아빠도 알아보셨구나.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것도 연습생처럼 하는 학원 같은 게 있어요. 10시간, 12시간씩. 근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러면 너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그걸 할래?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근데 또 싫대요. 학교는 다닌대요. 뭐야? 근데 그 말투가 이렇게 그래 너 3등급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대. 아니었어. 그러면은 3등급 받아야 돼 이 새끼야. 받으면 아빠가 허락해 줄게. 너 게임 뭐 그냥 저렇게 게임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랑 너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랑 너 같을 줄 알아? 완전 하늘과 땅이야 이 새끼야 임마. 이렇게 하셨나요? 두 번까지는 저도 살살 얘기하다가 세 번째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사실 나가게 된 계기가 그 와이프가 지금 한 3년 전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야. 한 1년간 투병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1순위가 이제 아내 쪽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저희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좀 많이 대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제가 살짝 급발진이 됐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그랬더니 이렇게 부드럽게요? 개 베이비 하면서 나 도구 베이비 하면서 너 이 개 엄마 아프고 이 새끼야 집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 해병대 나왔다는 새끼가 그런 정신머리로 해병대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야. 해병대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튀어나가더라고요. 너 육군 가라. 해병대 갈 겁니다. 왜? 아빠가 육군 가라고 하니까. 공군 가라고 했는데 해병 갈 겁니다. 사실 제가 김창욱 쇼를 너무 좋아해요. 보고서 저도 좀 약간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셔서 지금 한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좀 조바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조금 더 앞에 가서 다가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색깔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한번 해볼래?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건 미국 아빠예요. 우리나라에는 안 계시죠? 근데 우리 한국 아빠들은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이름을 그냥 이 새끼로 짓지.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말이 나가지. 나도 내 아빠한테 그 말 듣고 자랐는데 지금의 40, 50, 60대 남자들은. 맞아요. 근데 내가 애 낳았다고 어떻게 갑자기 그래 우리 아들 뭘 원하니? 이렇게 되는 집은 없어. 없어. 그리고 또 그때 또 엄마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고 나는 정신도 없는데 이 새끼가 조금 알아서 딱딱딱 해주면 좋은데 내가 보기엔 대도 안 할 거 하면서 지 하고 싶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단돌이 하려고 말을 탁 하셨겠죠. 그럼 이제 아들은 이제 어떤 심리냐. 나도 알아. 엄마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눈치를 봐. 나도 참어. 아들도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씨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아들은 그때 많이 상처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한 번 싸웠다고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왜 나갔겠어요? 해병대에서 힘을 기른 거야. 다르게 말하면 곤조라는 걸 기른 거죠. 아, 깡을 길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근데 그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가 사는 거 보는 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결혼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제 돈 드리고 뭐 쓰세요 그랬더니 그래 고맙게 잘 쓸게 이러면 되는데 장가를 가라고 이놈아 나이를 먹었으면은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표정이 나온 거야. 그때 이 표정이 나온 거야. 이제 곤조를 배워가지고 해병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더 있으면 아빠랑 안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 나 갈게. 그랬더니 엄마가 비가 오는데 막 그 신발도 안 신고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 서울 간다고 된장을 옹기에 싸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포 좋아하거든요. 지포. 사람 얼굴만한 지포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거 엄마가 20마리 검은 봉지에. 어떡해. 20마리요? 네. 엄마 제가 지포 좋아해요. 우산 안 쓰고 갔거든요. 이런데 뭐 우산을 쓰고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막 나온 거예요. 우산 쓰라고. 근데 엄마가 창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 그 애비 평생을 저렇게 산 놈이다. 네가 이해해라. 근데 엄마가 저 우산을 씌워주는데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제 눈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택시가 쭉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비 맞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가는데 룸미러를 안 보고 싶어. 저기서 엄마 보고 있잖아요, 저를. 그러다가 택시가 탁 오른쪽으로 꺾는데 제가 이렇게 탁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기서 이러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뭐? 아유. 아들도 제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절대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 아픈 것도 알고, 또 내 꿈도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한 번에 10점짜리 관역을 맞출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되 아빠가 엄마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아들은 알면 좋다. 아무런 메시지 없이 마냥 기다리면 나중엔 서먹해져서 못 오거든요. 그러면 더 큰 힘이 필요해요. 항상 너를 생각하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릴게.
곧 보자 아들.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김건희, 아빠가 대화의 기술이 좀 없어서 네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정말 사랑한다. 다음에 꼭 보자.